안녕하세요.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동물인 인간은 길들여지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인간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 직관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그 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존재가 되는 길이 막혀있는 듯한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마리의 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의학이 어떻게 인구 전체에 걸쳐서 질병이 생기고 유지되는 가운데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그러한 상업적인 사업으로 전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류 의료 시스템인 기업의 정통의학이라는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에는 합성 거대 제약회사의 약물,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를 하는 대신에 합성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억제하는 의료 치료 전력을 통해 신체의 세포만 고갈시키고 있는 걸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질병이나 세포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증을 한번 가져봅니다. 독성이 있는 산업 환경, 그리고 독성이 있는 음식, 지나치게 산성화된 식단, 오염된 공기화물, 그리고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고통 상태, 수면 부족, 술, 담배, 전자파, 중금속의 중독, 그리고 요즘은 자유 대한민국이 어느새부터인지 국회의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법안들을 자꾸만 만들어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다 보니 여기 방송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그놈의 필터링 때문에 백머시갱이 신을 하얀 신으로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하얀 신을 포함하여 어쩌면 심지어 처방된 약까지 모두 포함된 걸까요? 어쨌거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지팡이는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이후로 의학적 치유의 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치유의 신인 아폴로의 아들로 별에서 영원히 뱀 주인 자리로 불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뱀 한 마리가 있는 지팡이는 뱀이 자신의 독에 대한 항독소를 가지고 있고 껍질을 벗고 재생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외적인 상징으로 완전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원래 지팡이는 아스클레오피스의 기물로서 한 마리의 뱀이 감긴 지팡이였는데 현대까지도 의학의 상징으로 곧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승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치료하던 중에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에 깜짝 놀란 아스클레피오스는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그 뱀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한 마리의 뱀이 자기 입에 약초를 물고 들어와서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였던 그 뱀 입 위에 자기가 물고 온 약초를 올려놓았고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뱀이 물고 왔던 그 약초를 글라우코스의 입에 갖다 대어 주어 그를 살려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존경의 의미로서 자신의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한 마리의 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는 기생충인 메디나충을 제거하는 방법인 막대기에 기생충을 돌돌 말아가면서 그것을 뽑아내는 치료법이 바로 이 유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이것은 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1902년 미국 육군 의무대의 한 대위가 가두케우스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로 착각했고 그는 가두케우스를 의무대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람에 오늘날의 두 마리의 뱀이 바로 지팡이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리의 뱀으로 이루어진 가두케우스는 로마의 신 메르쿠리우스의 상징이었고 한 마리의 뱀으로 이루어진 지팡이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가두케우스는 1902년 이전에 상업과 인쇄회사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가 바로 신의 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금술이 헤르메스 과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광산, 화학 및 야금학에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외적으로 보자면 머큐리는
상업, 무역, 상인, 도적, 도둑 및 사기꾼의 신이었고 양극화의 반대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마리의 뱀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 마리의 뱀 중 한 마리의 뱀은 치유 그리고 대뇌 왕관 차크라로 살아있는 혈구의 상향 흐름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내면적인 발전 및 깨달음을 지원하고, 이제 다른 두 번째 뱀은 더 높은 자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몸과 마음에서 살아있는 혈구를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독이 있고 약화시키는 배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학에 침투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뱀입니다. 그들은 독을 사는 것이 세포 중독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우리를 설득했고, 이러한 상징이 군대에서 처음 채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종요법 의학을 주도하는 이론 중에서 가짜 세균 이론은 미생물이 우리 몸을 침범하고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처럼 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질병의 모델, 그것을 전쟁처럼 묘사한 모델은 질병이 우리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적에게서 온다는 점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존 기회로서 바로 의료기계나 약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화학무기와 기계로 이 상상의 적과 싸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 신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신체에 추가하거나 변화시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현대의 알로파시 의학은 이처럼 적으로 규정한 질병의 원인을 나쁜 유전자나 사악한 세균, 그리고 신비롭고 치명적인 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가 면역 및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그 외 많은 것들의 탓으로 모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항상 우리의 통제 밖에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847년 미국 의학협회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이 협회는 의대생과 의학과 의사 그리고 대체의학의 한 유형인 골수치료 의사의 가장 커다란 협회였습니다. 당시 많은 부분이 지금은 치료적 가치가 없다고 하여 그만 의료 카르텔에서 사이비 과학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만, 문제는 미 의학협회는 처음부터 모든 주 정부에 모든 출생과 결혼 및 사망을 등록하는 그러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보더라도 일종의 상거래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의료정보라는 선정물이 국가정부의 재산으로 당국이라는 항구에 등록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97년 드디어 미의학협회는 사설법인으로 법인화가 되었고, 1899년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당시에만 해도 검증이 되지 않았던 천연두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1901년에 그들은 국가입법위원회를 시작하여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NGO, 즉 비정부 조직인, 우리나라에서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고 또 생겼었던 소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선출된 의원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하는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1905년 그들은 약품 제조 및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약학 및 화학위원회를 만들어 약품 회사의 약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거나 자체적인 심사평가 의학 저널이었던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에 해당 약품을 광고하기 위해 미 의학협회 사무총장이었던 시몬스에게 그만 부패한 뇌물을 지불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약품 카탈로그 판매 담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시몬스와 그가 몸담고 있고 나중에 빅파마의 회전문으로 알려졌던 미의학협회와 그 약품 제조업체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커다란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190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미의학협회가 의과 대학과 함께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의학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의학교육위원회를 설립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골수요법과 동종요법의 경우는 이 뱀들에게 상업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AMA, 즉 미의학협회는 처음부터 한 가지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의학을 완전히 독점하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동종요법이 아니었던 이종요법의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그들의 실천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기 중 하나로 의료 뇌물수수, 공갈, 부패, 강압, 사기의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미의학협회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들 뒤에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 세계에 이러한 방식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어쨌건 여기에는 분명히 조직의 전직 엉터리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저널리스트 닥터 시몬스. 그는 영국 태생의 미국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의대에 다닌 적도 없고 실제 병원에서 일한 적도 없으며 그의 제자 모리스 파시바인 박사조차 알고 보면 야심찬 서커스 고개사이자 파트타임 오페라 가수로서 평생 의사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미국 의학협회를 이끌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매우 수치스러운 사기에 그 기준을 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유스터스 멀린스의 책 주서로 인한 살인, 미국에 대한 의료 음모의 이야기에 처음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미국 의학협회는 카네기 재단을 참여시켜 미국과 캐나다의 의학 교육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정교화시켰는데 이를 카네기 재단 게시판 4호라고도 부릅니다. 저자인 에이브러햄 플렉스너는 야심찬 교육자였지만 사실 그는 사이먼 플렉스너의 형제로서 그도 의사가 아니었고 의학과학자도 아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의학 연구를 위해서 그 유명한 록펠러 연구소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플렉스너는 의학 교육에서 록펠러 자선 프로그램의 첫 번째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앤드류 카네기 하면 보통 록펠러에 이어서 역사상 2번째로 부유했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카네기가 미국의 철강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반면에 록펠러는 석유산업과 의학 연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카네기의 교육 분야와 록펠러의 의학 연구와 서로 합쳐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쨌건 의사도 아니고 의학 과학자도 아니었던 플렉스너의 보고서는 1910년에 발표가 되었고 그 목적은 주류 과학 원리에 기반한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확립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미디 같은 일들의 결과물 중에서 20세기 초에 과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7세기에 등장한 유물론 이론은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며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현상, 예를 들어 의식과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은 물질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경우나 기타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등등 그 많은 것들을 모두 신체적인 작용에 기인한 결과라고 보고 그 독한 약들을 먹여서 약으로서 조절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과학적 유물론 또는 물리주의는 20세기 초에 철학적인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리주의의 주요한 주장은 물리적인 것 외에 다른 종류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렉스너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는 대체의학을 실시하는 의사가 기존의 동종요법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학 지식들은 미국 전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렉스너의 이 보고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플렉스너 보고서는 인체가 동물 세계에 속한다고 분명히 명시했고, 인체는 조직과 장기로 구성이 되어 일반적인 물리법칙에 따라 자라고 스스로를 생산하고 또한 쇠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대는 각 미국주의 경찰력에 힘입어 카네기 재단이 정했던 의학적인 추세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약초요법, 동종요법, 척추지압술, 그러한 의료행위는 엉터리 치료로 격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의대는 문을 닫거나 대형 산업 기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대형 대학 속으로 모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도 채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의대수는 650개에서 50개로 말도 안 되게 줄었고, 의대생 수는 7,500명에서 2,500명으로 이 또한 말도 안 되게 줄었고, 그들은 높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음모론 중에서 그림자 세력의 세계 인구 감축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핵심은 다름 아닌 인구가 너무 많으면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라고들 대부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의대수를 그토록 줄여서 의사수를 대폭 줄였던 걸까요? 그럼 의사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플렉스너의 보고서는 끔찍한 질병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의학 교육과 양리학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현재 결과에 따르자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의대를 만들 수 없으며, 의학 연구는 1910년대 과학 연구 프로토콜이었던 물질주의, 약물 및 예방 접종에 대한 것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 공급이 제한이 되었고, 남은 의사의 소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했으며, 기존 의대는 점차 중앙 집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플렉스너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되면서 1997년 WHO는 의학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의학 교육과 실무를 기억했던 그들 계획의 장기적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미디어에 거의 뉴스가 없었습니다. 2003년 의학 보고서 Death by Medicine, 의학에 의한 사망에 따르자면 미국에서는 매년 78만 4천 명이 전통적인 의학적인 실수로 사망합니다. 이는 2001년 9월 11일에 희생자의 무려 16,400%에 해당이 되며, 이는 1년 동안 전보 제트기 추락사고가 매일매일 6건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자면 매년 10만 6천 건의 사망이 바로 처방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은 의료 실수나 의인성 사망으로 인한 사망에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이에 반하여 1995년 미국 의원님 보고서에 따르자면 연간 자동차 사고 사망 인원은 매년 약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바로 병원에서 부상을 입고 이 중 28만 건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은 GDP의 15.5%였던 1조 4천억 달러를 의료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바로 제약 산업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한 해에만 상위 20개 제약회사는 1인당 97달러에 60억 명을 곱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으로 돌아가 보면 화이자는 모든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78억 달러의 이익을 내며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상위 10개 제약회사의 합산 이익은 거의 360억 달러였는데, 이는 다른 490개 기업의 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의학의 한 부분을 감상하셨습니다.
아마도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얀신, 각종 약품, 의대생의 증원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각자 좀 더 상세히 찾아보기를 바라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닌 온전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